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젊고 열정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영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혜영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내일 열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 앞두고요. 자, 빨리 압축해라. 빨리 출범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야권에서는 뭘 그렇게 빨리 하냐. 예, 신중히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장혜영 의원께서 먼저. 네, 제가 지금 눈이 마주쳐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일단 공수처법은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20대 국회 때 대표 발의하셨던 법안이고 또 정의당에서는 당론으로 계속 추진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정되어 있는 법안도 사실 지난 국회에서 저희 정의당 윤소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던 이제 법안이기도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는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신중론을 펼치면서 이제 그런 연내의 어떤 시한 같은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펴고 계신데 그 말 자체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21대 출범 이후에 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봤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신중론 그 자체의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계속 이 논의를 6개월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그 신중론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럼 장경태 의원께서 좀 말씀하시는데. 저는 21대 국회는 좀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좀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힘 측 소위 제1야당의 이 부의장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공수처 또한 출범 법적 시한을 4개월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고민하고 논의해야 되는지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공수처 출범을 자꾸 지연시키는 전술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처장인에 대한 추천은 이번 달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먼저 빨리 내일 당장 그러면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회의에서 좀 제 안을 좀 마련했으면 했는데요. 늦었지만 내일이라도 마지막 내일까지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원래는 저 허은하 의원과 저 장혜 의원께서 지금 장경태 의원을 이렇게 사실은 밀어붙이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니 사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공수처가 사실 출범하기도 전에 일단 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한쪽으로 흘리면서 이 동의를 이끌어내자고 하는 그 이제 여당의 태도에도 사실 어떤 종류의 협치의 진정성을 찾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어떤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공수처를 계속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자고 트랙을 돌리면서도 계속 이제 야당의 비트콘을 준 거에 대한 이유 그 자체의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보다는 어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런 종류의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는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법 개정이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재촉하는 것은 협치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신 거죠. 자, 이 비판 관련해서는 그러면 또 이제 허은하 의원께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무래도 한 2시간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따르자라는 말씀을 하시려면은 먼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공수처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좀 생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가적 사안을 논의할 때는 야당과 협치를 하기 위해 먼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통보식
식으로 협박만 하고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한다는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시점에서 특별감찰관 같은 것도 임명하지 않았던 청와대에서 왜 여당에게 이렇게 오더를 내렸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집권 여당이 청와대의 오더가 아니라 어떤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수세에 조금 잠깐만 주십시오. 협치 얘기하셔서 법 준수 의무는 민주당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공수처법은 민주당의 법이 아닙니다. 당시 바미당과 국민의당 등 정의당과 함께 4+1 공동 법안이었고요. 공동으로 여야가 함께 합의한 안이었기 때문에 이 법 준수 의무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할 것 없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감찰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어떤 비위 사실에 대한 어떤 고발과 부정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은 비단 청와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라든지 판검사 모두가 다 대상이 돼야 되고요. 과거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가 전화해서 형 미쳤어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해서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서 모든 고위공직자와 판검사가 다 대상이 돼야 된다. 그게 결국 공수처다.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법만 지키면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이 비위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빨리 공수처장을 추천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 먼저다. 특별감찰관. 근데 이 부분 그렇게 사실 선임하는 거가 힘든 건가요, 근데? 그러게 말입니다. 선임하는 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일까? 누군가를 지목하고 누군가를 예상하고 나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까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내일이 이제 또 3차 회의인데, 만약 내일도 이제 좁혀지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법 개정 지금, 어차피 법사위 소위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이. 그러면 이거 결국은 개정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회가 이제 좀 의미 있는 좀 진정성을 가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할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건 법사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이 7명의 인사위원 중에 6명이 합의가 되는 역대 사상 초유의 85%의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헌도 헌법 개정도 3분의 2, 한 7% 이상이면은 헌법 개정도 가능한데 과연 이 85%라는 건 거의 80% 넘는다는 건 거의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의결 정족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애초에 이 법 구성 자체 할 때 좀 너무 높은 기준을 우리가 설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이 진정성 있는 논의가 있다면 조금 그 추이를 살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사는 출발새 아침 초선 열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윤아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혜영 의원께서. 저희는 일단은 빨리 어쨌든 이게 국민의 뜻을 모아서 공수처 출범이라고 하는 이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만큼의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출범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어떤 명분을 모아갈 수 있는 형태로 잘 논의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립니다. 잘 되겠죠. 여당이 법 개정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지금 현실이니까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 책임도 좀 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힘빼기 이제 그만해도 될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여당의 역할이라면 지속적으로 야당의 힘빼기를 하셔야겠죠. 근데 주요 의사결정을 지금까지 하신 걸 보면
설마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초선으로서 현장 그 국회에 서서 설마 이렇게까지 뭐 이랬던 것들도 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그 본인들이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 성범죄로 재벌거리 그 발생한 서울이나 부산시장 선거에까지 후보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당은 더불어 플러스 민주가 아니라 나홀로 플러스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그냥 흔히 이제 따옴표 쳐서요.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극성 지지자들의 구호가 있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분 있게 국민의 목소리를 한쪽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세 분이 나오셨는데 시간은 사실 세 분이니까 3시간 해야 되겠는데 3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 정부의 전세 대란을 두고요.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김 위원장의 이런 지적 옳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허은하 위원께서. 허은하 의원님. 지금 장애인. 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저도 봤는데요. 네네. 근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대위원장께서 지난 노태우 정권 당시에 그 청와대 경제수석 역임하시면서 이른바 58 조치라고 하는 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비업무용 토지 이거를 정부에 내놓으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하셨던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다 그런 단어를 쓰시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허은하님께서는 이 부동산 사회주의다 이 표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해도 될까 싶긴 한데 제가 어저께 몇몇 청년들을 좀 만났습니다. 네,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들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전세 난민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결혼해서 이제 2년 차인데 아이가 태어났고 그 신혼으로 이제 뭔가 2세 또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청년이 계약 만기 때문에 원래 계약 때 2년 하고 그 뒤에 2년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들어와서 4년을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통보했답니다. 내가 들어와야 살아야 되니까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은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전셋값이 10평을 줄여가는데 2억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주실 거냐고 하면서 답답함을 저한테 토로했어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전세난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 저희를 비롯해서 어느 당이나 또 언론에서라도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생존의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울부짖는 청년들, 전세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자, 장민태 의원님. 저는 야당 힘 빼기라고 하시긴 했는데 야당을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저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대안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경제민주화를 주창하시기도 했고 공정산법을 얘기하신 분인데 과연 그 진정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거의 대부분 이 부동산 대책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임대인을 보호하는 정책이나 혹은 주택 시장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 나온 정책이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치라든지 공급 100만 원인데요. 용적률 상향하면 교통영향 평가 받아야 되고 엄청난 또 교통 대란에 시달릴 겁니다. 무분별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종상향하자는 건지 그것도 다 대부분 다 이제 문제가 되고요. 100만 원 공급도 서울 지역에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하면서까지 많은 부지를 찾았습니다. 공용부지에 대한 유유부지 다 찾아봤는데 어디다 100만 원을 짓자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좀 디테일이 매우 좀 부족한 정책들만 자꾸 내놓으면서 오히려 야당 스스로 힘을 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말을 나왔으니까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를테면 일각에서는 뭐 외연 확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자꾸 뭐 혁신 플랫폼이 이런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뭔가 같이 하자 이런 메시지는 내고 있는데 김정인 위원장은 뭐 됐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저희 뭐 김종인 위원장님하고는 이제 워낙에 식사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주 하면서 뵙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두 분의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 인연이라는 것이 또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아는 것보다 아주 더 많이 깊은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어떤 게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함의와 정무적 판단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은 그분의 그 속내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현하시는 것 같고. 네, 당의 정체성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외연 확장과 함께 가면 이제 더 좋을 테니까 근데 우선은 정체성 확립을 하고 그 뒤에 집중한 뒤 무언가 외연 확장을 하자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범야권이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타이밍을 국민이 주실 거고 그 전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감을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황보대 출발새 아침 장경태 의원, 허은하 의원, 장혜영 의원과 초선 열전 진행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 시청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허은하 의원 말씀에 대해서 장태 의원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연은 맞는데 확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인 대표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는 하드웨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소프트웨어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신당 창당, 플랫폼 정당, 뭐 이런 합당 이런 논의만 해왔던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가 과연 무엇이냐. 가치 지향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정계에 오고 나서 2011년도의 새정치 이후에 2012년도 대선 출마도 그랬고요. 2014년도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도 합당 과정에서도 또 그랬고요. 2016년도 국민의당 만들면서도 보여준 가치가 없습니다. 2017년도 대선에서도 이렇다 할 어떤 지향점,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지금 국민의당, 2020년 우리 21대 총선에서마저도 지금 국민의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10년째 새 정치를 헤매고 있다.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대표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정한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당과 외연을 확장하거나 통합 논의를 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의힘 측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김정인 대표는 아무래도. 그러면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범야권 혁신 플랫폼 이런 식으로 화두를 꺼냈는데. 네. 저는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 이후에 계속 어떤 새로운 종류의 자아 찾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보수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어떤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대단히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이제 혁신이라면 혁신, 새로워지는 길이 어떤 지금까지의 그런 형식적인 합동연행이 아니라 진짜 내용적인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아젠다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까지의 야권연대의 형식 논리로서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 기본소득 같은 것들 띄울 때도 굉장히 많은 반향 같은 게 있으셨고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에서 메시지 탁 치고 나오시면서 그게 또 굉장히 물살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제 21대 초반에는 또 차별금지법 얘기까지 하셨었고 고 조지 플로이드님을 추모하는 시위를 하면서 이제 모두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시위를 하셨고 또 허은하 의원님께서도 그 시위에 참여하시고 이랬었고 전 이런 내용으로서의 혁신이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아이디어나 어떤 행보 자체가 실체, 내용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장혜영 의원과 장태 의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네. 애매하다. 네, 아직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금 또 여야 같이 지금 의견을 맞춘 거 최근에 그 중대재해 그 기업 처벌법 이거 좀 얘기 좀 나누죠 그러면요. 이거 사실 이 관련해서 이제 먼저 정의당에서 제1호 법안으로 맞습니다. 발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아니고 힘에서 김정인 위원장이 같이 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이거 뭐야 기다리다가 한 발 늦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어요. 뭐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많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영주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 방향은 정해졌는데 이걸 어느 배에 태울 것이냐가 대단히 또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호법을 개정해서 하자는 의견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하자는 것들. 그래서 사실 방향은 비슷한데 어느 법에 이제 조문을 실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의 이제 그리고 정도차가 있는 거지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단히 노선투쟁이 좀 격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승리하셔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제정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녁 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당론 채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님께서 연설에서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하셨었고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루에 7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산재공화국 이걸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지금의 어떤 촛불로 만들어진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까지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분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개별 의원들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몰라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도 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전향적인 결단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당에서 좀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에서도 이거를 이제 뭐 산안법 개정 쪽으로 하지 말고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확실히 잡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상정을 해도 얼마든지 논의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거에 저희도 어찌되었건 고 김용균 씨가 이제 사망했을 때도 산업안전보호법에 대해서 1년 징역에 1,000만 원 벌금이었거든요. 저희는 5년 징역에 5천만 원 벌금까지도 상향하자고 했었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3년에 3천만 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일단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실질적인 어떤 경영주에 대한 책임, 원청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망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떤 법에 태우느냐가 사실 전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산업안전보호법을 강화해서 하든지 예를 들면 법적으로만 따지면 형법상 과실치사죄로도 저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원청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은 맞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좀 최대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위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때 아마 병합심의를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딴지만 안 걸면 좋겠다. 아마 충분히 이 법이 저는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딴지를 거는 당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서 21대는 많은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국감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많이 제시하는 그러한 당으로 지금 그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약자에 대해서 그곳은 여당이지 지금 야당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전태일 배지를 달고 있는 것도 저 혼자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약자와의 동행이 지금 많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저희 국회 정문 앞에 있는 이스타 항공의 위원장님을 또 만나 뵙고 왔거든요. 만나 뵙고
온다라는 건 제가 지금 아마 5번 정도 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언론이 봐주든 봐주지 않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만의 그 방향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낙연 대표가 지금 갈팡질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차원이냐면 당대표로서의 입장하고 경쟁 중인 그 당 대권 주자하고 입지 사이에서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 입장으로만 갈 것이냐, 대권 경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이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좀 처리하려는 반면에 집권당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보수적인 스탠스를 좀 취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면서 당대표께서 내가 대선 주자이냐 당대표이냐라는 이러한 그 스탠스는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팡질팡하는 그 원인 자체가 그 이낙연 대표였던 스스로의 정체성 부분에서 일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 청취자 7267님께서 그 지금 질문 주셨어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이 맞는 편 아닌가요? 이렇게 확인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 주셨습니다. 허은하 의원님께서 답하십시오. 국민의힘으로 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라고 지금 허은하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장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허은하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걸고 이제 그런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약자와의 동행은 너무 좋죠. 근데 그 동행이 부디 선택적 동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선택적 동행이요? 네, 사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기도 하지만 또 차별금지법이기도 하거든요. 차별금지법이 네, 근데 지금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심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그것은 이제 거대 여야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진정성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역할을 차라리 해주시면 정말 확실한 약자와의 동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하 의원께서 지금 그 전태열 열사 배지까지 차고 나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허은하 의원님은 근데 굉장히 일관된 행보를 사실은 당내에서는 보여오신 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허은하 의원님 같은 분들만 국민의힘에 계시면 정말 정말 야당이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여당은 국정운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 대한 보호 또 중요하지만 산업에 대한 발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이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여야가 함께 뭐 지금 소위 전태일 3법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지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태일 정신을 거론하면서 52시간에 대한 뭐 적용제를 요청한다든지 지금 이 산재보험에 대한 적용제라든지 뭐 지금 이 여러 가지 산재한 뭐 이 소위 특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 자체를 뭐 좀 약간 뭐랄까요? 딴지건 정당이 아니시긴 하지만 자꾸 발목 잡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동행이 차별적 동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혜영 의원과 장태 의원이 지금 차별적 동행이 아니라 선택적 동행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동행을 바란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그 두 당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게 한 4달 정도 됐을 겁니다. 4달 약자와의 동행을 했고 지금 이제 선택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은하 의원께서는 진정성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근데 장 의원이 좀 네, 그럼 거기에 덧붙이자면 인권의 나중은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장 의원 인권의 나중은 없다. 차별금지법 빨리.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원래 청년은 미래다라는 말이거든요. 청년은 현재입니다. 맞습니다. 정책도 현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아마도 국민의 소리를 가장 현장에서 많이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현재 전세 대란 말씀드렸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그 청년의 현재를 걱정하신다면 당장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요즘 계속해서 사실은 신문에서는요, 보도에서는, 정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이 싸움 정말 이젠 질린다, 피곤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 지금도 어떨까요? 지금 이를테면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오찬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의견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지금 명시적인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네. 이를테면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이 관련해서 좀 뭔가 매듭을 짓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 개각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장경태 의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운다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검찰의 특권이 이만큼까지 올라갔구나.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든지 만약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반란죄겠죠. 오히려 반역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공무원 신분의 검찰총장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이 장관에 대한 지위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혹은 이런 지금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본분을 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검찰이 정치를 한다.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스스로 이 검찰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안기부부터 시작해서 경찰 치안본부부터 기무사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소위 권력형 사정기관의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죠.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좀 응원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검찰 개혁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쪽으로 보여진다면 검찰은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저희가 공수처를 이야기할 때도 계속 떡값 검사, 그랜저 검사, 성매매 검사, 룸사롱 검사 나올 때마다 검찰이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1%도 안 됩니다. 검사들에 의한 검사 기소율이.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검찰 내부에 자정작용이 없으니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 개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소위 자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을 흔드는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검찰의 본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꾸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허은하 의원하고 장 의원님 말씀 좀 하는 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싸움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참 슬픈 현실인 것 같고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국민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고요. 이 싸움으로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싸움 붙여놓고 이익 보고 있는 것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싸움 뒤에 숨어서 전세 대란, 코로나 위협, 트럼프 올인한 외교 정책, 또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한 대북 문제 등의 화살을 좀 피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용기 있게 나오셔야 될 때입니다. 기존에는 온통 다 등장을 하셔서 낄낄빨빨 못한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었는데 요즘은 대통령의 존재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 싸움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얼른 해결해 주시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것을 못하고 뒤에서 보고만 계시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국민의힘 허연아 의원께서는 대통령 침묵 깨고 나와서 뭔가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께서 의견 주십시오. 일단 제발 국민들 생각도 좀 해줘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자는 사실 한 분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국민들은 지금 편이 갈라져 버리거나 시간이 갈수록 더 갈라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모적인 이런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국감도 다 희생돼 버렸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이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의당에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진작 좀 나서셔서 교통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계속 해왔던 상황에서 총리라도 좀 나서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그 경제 관련 큰 뉴스가 하나 나왔죠. 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과 뭐 통합되는 건데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항공업계 초유의 지금 위기에 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한다. 자, 이거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뭐 항공산업 재편 신호탄으로 좀 다들 보고 있는데 자, 이 이슈 관련해서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자되기 좋은 아침 최양호입니다. 예. 자, 어제 이 소식 예상은 하셨죠? 예, 예상은 했고요. 이게 1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네네. 적정한 항공업계 수준이 네. 이런 풀 서비스 캐리어 국적선 1개, LCC는 3개 이것들이 뭐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계속 발표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하고 특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이거 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전혀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항공 산업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경험을 갖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항공 운송 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 현대화를 판단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거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가 뭐 6위 내지 7위로 지금 올라간다는 걸로 좀 봐서는 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딜로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시너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국내 이제 대한항공과 2위 이제 1위 대한항공, 2위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인천공항에 이제 슬롯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그러니까 일단 인천공항의 허브로 활용하면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을 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항공업계들이 이제 거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큰 항공사가 나오면 다른 글로벌 항공사하고 조인트 벤처가 뭐 굉장히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노선 개발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해외 환승 수요는 뭐 말할 거 없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용 유지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력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아까 앵커께서 지적했듯이 항공업계의 어떤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면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개방형 소형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운송, 항공운송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한 페이지를 열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제 이 뉴스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보니까 이제 뭐 안정적으로 이게 이제 딜이 끝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실 이거 외에는 실질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뭉쳐지고 또 2000년에 우리가 9.11 사태를 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항공업계가 좀 뭐 침체하는 부분 그리고 대형화하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아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점이 나왔구나. 그러면서 많이들 환영을 하셨는데 사실 아침에 뉴스가 터졌을 때는 주가가 확 빠졌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뭐 오후가 되니까 기대감과 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등등을 고려를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봐서 국민적 기대도 이런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두 거대 항공사의 합병에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시너지 효과 가운데 신규 노선 이런 부분을 다시 확장하는 부분에서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공업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노선들을 많이 줄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다시 그러면 이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회복할 수 있고 이제 두 개가 이제 중복 노선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통폐합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남는 인원들을 어떻게 하는데 대한항공에 19,000명이 있고요. 그다음 아시아는 9,000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런 이제 분명히 이제 이렇게 합병이 되면 여유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신규 노선을 개척을 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항공사와의 조인트 벤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안 갔던 데를 계속 늘려가면서 다른 데는 중복된 거는 또 정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일자리들이 굉장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요.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요번 이 두 양사의 합병에
첫 번째 목표가 예. 고용 유지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항공기 정비 산업이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 산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1조 2천억밖에 안 돼요. 예. 그럼 그쪽도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고용 유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과 기업이 이게 이제 합쳐지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공업계의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겠지만 내부적인 또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또 노조에서는 걱정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양사에 보니까 예. 노조가 5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노조 간에 이제 협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목표를 조은태 회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용 유지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근데 지원금이 들어갈 때 첫 번째 조건이 고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 뭐 두 양사의 합병을 어떻게 확대하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판단을 해보면 늘어납니다. 예.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에 보면 뭐 에어프랑스가 KLM 뭐 하고 그런 것들을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조금 줄어요. 뭐 이 소위 말하는 간접직들이 지금 뭐 중복되는 부분들은 줄이지만 그 위에는 굉장히 팽창을 하고요. 대개 세계 1위가 지금 지난 20년간 한 4번이 바뀌었는데 4번 바뀔 때마다 이런 합병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1, 2위 항공사가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뭐 독점화, 에 따른 무슨 뭐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독점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국내선만 따지면 그렇고요. 지금 독점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내 출발할 때는 분명히 독점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이 뭐 항공이라는 게 외국을 가는 거니까 외국 출발까지 따지면 그렇게 또 독점화까지 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차의 사례를 봤을 때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대해서는 독점 규제를 지금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되고 또 이건 정부가 또 이제 산업은행이라든가 대한항공하고 같이 먼저 딜을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유리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독점뿐만 아니라 이제 국영화인데 아니 국영화한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 운송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벌써 독점이 국영화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라이센스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를 받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영화라고 이제 우리가 지칭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이 항공 운수 사업은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좀 특이한 게 경제와 안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안보까지도 생각을 하면 이런 우려들은 굉장히 뭐 기후에 불구하다 생각하고요. 사실 어저께요. 재미난 게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양사가 그럼 합병하면 마일리지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제일 많은데요. 마일리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 비율을 지금 정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문제겠죠. 통합 비율이. 지금 이제 뭐 대한항공은 1,500원에 1마일을 주고 저기는 1,000원에 1마일을 주기 때문에 통합 비율이 이제 뭐 중요한데 그거는 뭐 시장 가격에 의해서 정해질 건데 두 개 이제 병합해서 쓰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질문이 그거죠. 대한항공은 저 스타 얼라이언스고 스카이팀이고 이쪽은 스타 얼라이언스 아니냐 그런데 두 개가 합쳐지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 주체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아마 스카이팀으로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예, 알겠습니다. 최고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가 이제 YTN 헤드라인에 막 나오면 딱히 좋은 일이 아닐 때가 많은데 어제 그랬습니다. 벤투 무더기 감염 3차 검사 결과 오늘 나온다 이런 게
종일 매시간 톱뉴스로 나와서 매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뭐 AMH보다 뭐 확진자, 그렇죠. 코로나19 이게 더 그냥 그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해버렸는데 어떻게 좀 그럼 더 추가 감염된 선수는? 다행히 기존의 6명 외에 추가로 선수가 늘진 않았습니다. 어젯밤 9시쯤 3차 진단검사 결과 나왔는데 스태프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요. 선수는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없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카타르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아하, 10시에 네. 예정대로 하는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행인 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가 확진자 없는 건데 근데 이미 양성 판정 받은 선수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규정대로라면 오스트리아에서 열흘간 자가격리하고 재검사에서 음성 나온 뒤에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는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소속팀이 오스트리아 보건당국하고 협의해서 방역 차량을 타고 독일로 돌아갔거든요. 권창훈? 네.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쉽고 그게 뭐 편한데 사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는 다른 선수들도 최대한 빨리 출국 허가 나도록 그 대사관 뭐 오스트리아 정부랑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 선수단 당연히 분위기가 뒤숭숭하지 않겠습니까? A매치 그 중계권사는 따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손흥민 선수랑 SBS랑 화상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염려 끼쳐서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다. 팬들이 걱정하는 거 보면서 선수로서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불편하더라. 선수들도 노력하고 있다. 확진된 선수들 마음 많이 쓰이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스 또 주장으로 늠름한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 경기 뭐 이기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카타르는 2년 뒤 월드컵 개최국이에요. 2002년에 우리가 그랬듯이 정말 무섭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시안컵 8강에서 우리를 꺾고 우승했던 신흥 강호인데요. 벤투호는 손흥민, 황의조 뭐 필두로 해가지고 A매치 통산 500승에 도전합니다. 500승 도전. 네. 야구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오늘부터 대망의 한국 시리즈입니다. 네, 정규리그 1위 팀 NC와 파죽지세 미라클 두산이 격돌합니다. 먼저 4경기 이기는 팀이 챔피언에 오르는데요. 4년 전에도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던 두 팀이죠. 리턴 매치인데 그때는 두산이 NC를 4대0 4연승으로 제압하고 통합 우승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NC가 9승 7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고요. 기선 제압이 중요한 1차전 선발로는 팀 내 최다승 투수 루친스키와 알칸타라를 낙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시리즈 양의지 시리즈라고 지금 부른다고요? 의지의 시리즈 뭐 이런 제목을 또 어딘 달았던데 양의지 선수 NC의 주장이자 포수 또 4번 타자를 맡는 핵심 전력입니다. 올 시즌 창단 첫 그 NC의 우승을 달성한 것도 경험 실력을 갖춘 베테랑 양의지 효과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양의지의 친정팀 두산이죠. 앞선 4년 전 한국 시리즈 때 MVP도 양의지 선수였습니다. 2018년 시즌 마치고 FA로 NC 유니폼 입었는데 4년간 125억 원 초대형 계약을 맺은 선수입니다. 친정의 비수를 꽂고 NC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안길 수 있을지 구미 당기는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친정의 칼을 굽는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